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만철의 설립이 어떻게 시작되어 철도 투자가 행해졌는지, 만철의 설립과 철도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일 전쟁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만철이 설립되고 초기 철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철은 일본군이 러일 전쟁 중 동청철도의 남부 지선을 점령하고 또 안봉 경편철도를 건설함에 따라 이들 철도를 운행하기 위해 설치된 야전철도 제리로부터 자재와 요원을 양도받아 1906년 11월에 고토 신베이를 총재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07년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업인 철도 외에 철도 화물의 위탁 판매, 탄광, 수은, 전기, 창고, 토목 건축업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철도 부속지 내의 지방 행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연선을 포함한 철도망을 방어하기 위해 철도 수비대가 배치되어 나중엔 관동군으로 확충 재편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경영 전망이 불확실하여 정부 측은 오히려 철도 수성 이외에는 경영성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6%의 배당을 보장하는 그러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상정하고 있었던 만큼 만철은 영업 개시와 함께 수송력 강화에 임했습니다. 영업을 개시할 무렵 노선은 대련, 맹가둔 간 695.2km, 안봉선 296.4km 합계 1150.8km였지만 그중 안봉선이 762mm의 경편철도이며 그 밖에도 1067mm의 협계철도였기 때문에 그 수송력이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1435mm의 국제표준계로 개축하여 본선인 그 연장선을 복선화하는 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1907년 5월 안봉선을 제외한 본선 및 지선의 괴간 확대 공사에 착수해 협계 바깥에 하나, 두 개의 레일을 깔아서 협관계 병영 운전법을 채용하여 열차의 운전을 멈추지 않고 국제표준계로서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쟁 중 군수품을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된 안봉선은 청국 정부와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측만의 결정으로 1909년 8월부터 궤도 확장 공사가 시작되어 1911년 11월에 그 완성을 보았습니다. 이 궤도 확장 공사에 의해 기존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해져서 협계식 기관차 220량, 객차 157량, 화차 3,813량은 일본에 보내졌고 경편식 기관차 82량, 화차, 객화차 651량은 회사에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부가 조선에도 나중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궤도 확장에 맞추어 국제 표준계식 차량을 미국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차 205량, 객차 95량, 화차 2,190량을 조달했는데 그중 화차 980량은 하부 대차 부분만을 미국에서 제작하고 차체는 일본에서 제작해 조립했습니다. 그 후도 철도 차량의 증차가 이어져 철도 차량 수는 1926년 기관차 428량, 객차 440량, 화차 6,811량에 달했습니다. 연장 본선의 복선화는 궤도 확장 공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우선 대련, 소가둔간이 1909년 10월에 개통된 이후 1915년 6월부터 1916년 11월에 걸쳐 소가둔 봉천간이 개통되었습니다. 봉천 장춘간은 1919년 복선화 계획이 세워져 1921년 11월에 봉천 철암간의 복선화 공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한 복선화가
이어져 최종적으로 만주사변이 발생한 후인 1934년 9월에 복선화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무준 탄광의 출탄량의 증가에 따라 솟아든 무순 탄간의 복선화도 1922년에 이루어졌으며 1927년에는 무준 탄광의 그 전차선이 부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괴계공사 및 복선화 공사에 따라 정차장의 개축은 물론 그 증설도 계속되었고 그 수는 개업 당시 본선 35역, 안봉선 13역, 기타 지선 7역, 총 55역이었지만 1926년 11월에 본선 93역, 안봉선 27역, 기타 지선 13역, 총 133개 역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연간 투자액을 가지고 추계한 자본 스톡의 변화율을 보면 철도 투자는 회사 설립부터 1913년에 걸쳐 활발하게 실시되어 철도 운영의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철 스스로가 지적하고 있듯이 바로 이 시기가 창업 건설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락된 후 철도 투자는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 자본 스톡 또한 1913년에서 1917년 3년간에 걸쳐 줄어들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특수의 발생으로 인해 철강, 기계 등의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부터 수입이 중단되어 미국과 국내 생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투자재의 가격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불입과 사채 발행에 의한 만철의 자금 조달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대두를 비롯한 화물 수송량의 급증에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추어 철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자본 스톡은 급격히 늘어난 다음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송량이 증가한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의 개량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로 구배 및 곡선 반경에 대해서 보면 1919년부터 연장 본선의 급경사와 급곡선을 완화해 열차 운행에 있어서 고속화와 안전화를 도모했습니다. 게다가 계속 사업으로서 대련 봉천 간의 간선 레일을 31kg B, 33kg, 40kg AB에서 50kg으로 중량하기 시작했고 그 공정거리가 1926년 9월 말에는 1110km에 달했습니다. 1920년에는 침목을 레일 한 개당 14정에서 15정이었는데 이것을 18정이나 21정으로 늘리기 시작하여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 1920년에는 교량 철판의 보강과 가교를 실시하여 선로 개량에 힘을 쏟았습니다. 운전 횟수의 증가에 따라 중간 신호소의 증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동 폐색 신호기가 1924년 2월에 대련 금주간 및 봉천 소가둔 간에 설치되어 1933년 11월에는 대련 봉천 사이에도 설치되었습니다. 그 외에 신호 선별기 부착, 출발 원방 신호기나 기계적 자동 장치에 의한 자동 통표 수수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철도 투자는 세계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 스톡의 증가율이 1932년에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철도 투자는 만주국의 성립과 산업개발에 따라 증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해 만철 스스로가 군사성 및 점량철도의 운영에 임하였기 때문에 스톡의 증가율은 다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만철 산업비 누계 중 철도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07년 70.7%에서 1918년 40.5%로 떨어진 뒤 자료상 확인할 수 있는 1939년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채, 자본 등에 의해서 조달된 사업 투자의 대부분이 철도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다카시 선생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계획의 변화율에 있어서 비철도 부문은 중일전쟁기를 제외하고는 철도 부문보다 크게 상하 진폭했지만 철도 부문과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 점에서 철도 자본 수독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에 의해 트레이드 오프적인 영향을 받는 대체 관계라기보다는 만철의 자금 수급과 경영 수위를 감안한 경영진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패턴은 제1차 대전기 중에 자본 수득의 증가율이 저하된 후 1920년에 상승하고 있었던 일본 국유철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 노동자에 비해 자본 투하가 억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에는 자본 집약도가 일본 국유철도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으나 영업 1km당 노동자의 수는 만철이 분명히 많아서 1930년에 들어서는 그 격차가 커졌습니다. 특히 조선과의 격차는 큰 것이었습니다. 즉 만철은 일본 제국 내 다른 철도보다 자본 절약적, 노동 집약적인 철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과 일본에서는 식민지 통치 및 개발 또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지방 개발을 위해 신설이 건설되고 있었지만 만철 회사 노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장 본선과 안봉 지선으로 이루어져 신선 건설이 매우 적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철은 만주사변 이전에도 길장 철도 등 여러 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만주사변 후에도 만주국 국유철도의 경영이 위탁되어 사실상 만철이 그 건설을 담당했지만 1940년에 경리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신선 건설은 만철의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철도 투자가 초기 단계에 실시된 후 추가적인 개량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후 많은 노동력이 배치되었고 자본 집약도는 다른 철도보다 낮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투자 패턴과 노동력 배치가 실제 철도 운영에 어떠한 특징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